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제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별의 거리, 별의 표면 온도 내용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우와 갑자기 집도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난 안 똑똑하다. 나는 단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더 오래 고민할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대요. 천재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라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오래 보고요. 계속 볼수록 어렵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보고 계속 봐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천재래요. 그런 사람은 아인슈타인처럼도 될 수 있대요. 오, 그럼 오래 보고 계속 봐서 천재가 될 우리 G2 천재들이랑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진행해 볼게요. 자, 갑니다. 별의 특성 첫 번째. 자, 여러분, 표면 온도가 같은 별들 A와 B가 주어졌어요. 표면 온도가 똑같으면 색지수와 분광현도 동일합니다. 같다. 자, 그 다음 별의 광도 이렇게 라지 L은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어떤 별 둘의 광도를 비교하려고 하면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이렇게 제곱 4제곱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더 밝은 별이, 더 광도가 큰 별이 절대 등급은 어떻다고요? 등급과 밝기와의 관계, 숫자가 등급은 작을수록 더 밝습니다. 그러면 밝을수록 절대 등급은 작다여야겠죠. 자, 거리와 연주시차를 나타내는 식 불러봐 주세요. 그쵸?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에요. 둘은 반비례 관계죠. 그 다음 절대 등급과 거리로 겉보기 등급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지수 이용해서? 그쵸? 거리 지수 이용해서 불러주시면 간단하게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거리와 비례하고요. 정확하게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r 마이너스 5에 대입하면 어떤 두 자료가 주어지면 다른 한 자료를 미지수로 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나왔습니다.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 거리지수예요. 거리지수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멀다. 그 다음 표면 온도와 관련 있는 값 색지수예요. 색지수는 사진 등급 B등급에서 안시 등급 V등급을 빼주는 값인데요. 무슨 관계냐?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그쵸 높습니다. 색지수가 0인 별의 표면 온도 분광형 기억하시라고요. A형이고요. 만K입니다. 그 다음 반지름을 추정하는 방법은요. 광도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두 별의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별이, A라는 별이 B별보다 분명히 광도는 더 큰데요? 표면 온도가 낮아요. 무슨 뜻이냐? 반지름이 더 커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또 나왔습니다. 표면 온도는 색지수가 작을수록 높다고요. 그 다음 절대 밝기 거리질수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절대 밝기를 지시하는 값 요 절대 등급이라고요. 절대 등급은 광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요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특정한 별의 파장별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이렇게 제시해준 그래프를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랑크 곡선에서 요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 최대 에너지를 복사하는 파장 람다 맥스라고 불러요. 자, 이 람다 맥스는요. A라는 별의 람다 맥스, B라는 별의 람다 맥스 별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미인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더 짧은 파장을 낸다고요. 그래서 파장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식 하나 적어보세요. 그렇죠? 람다 맥스는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다는 거 계속 출제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 2015학년도 수능에서 요 두 개념은 31강 내용. 우리 개념은 요겁니다. 5등급 차이. 몇 배 밝기 차이? 100배 밝기 차이예요.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면 100배, 10의 제곱배의 밝기 차이가 나는구나. 그냥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 시간 내용 역시 요 두 개. 겉보기 등급이 똑같은 경우
절대 등급이 어때야 지구와 가깝냐? 우와, 이거 막 생각해야죠. 지구와 가까우려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n 값이 작아야 돼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n 값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A가 B별보다 지구에 더 가깝다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n 값이 더 작아야 되는데 겉보기 등급이 똑같대요. 그럼 절대 등급이 어때야 되느냐? 이 값에서 그죠? 뺀 값이 어때야 더 숫자가 작겠냐? 커야죠. 절대 등급이 클수록 지구와 가깝습니다.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얘가 5야. 5. 그리고 얘가 0이고요. 얘보다 작으려면 그렇죠? 얘는 1, 2, 3, 4, 5 중에 하나여야겠죠? 자, 그 다음 표면 온도가 A가 제일 높은데요? 광도가 A가 제일 낮대요. 왜일까요? 그죠? 광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표면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름도 광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그때 누가 제일 크냐?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광도가 큰 C가 제일 크죠. 그리고 A가 가장 반지름이 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별의 물리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별의 질량, 별의 크기, 별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별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크고요. 너무 멀어서 운동을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간접적인 지수들을 사용해서 별의 요런 물리량들을 알아내죠. 어떤 간접적인 물리량이 별의 질량, 크기, 운동을 지시하느냐, 그 각각의 물리량이 주는 의미, 정의와 얘네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첫 번째, 별의 질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간접적인 물리량은 뭐냐? 이건 조건에 해당할 텐데 별은 어떤 별이든 다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쌍성일 경우에, 두 번째 주계열성일 경우에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쌍성? 우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였더라? 그렇죠. 조석 부분 할 때 달과 지구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돌아서 선생님이 잠깐 쌍성이라고 하는 두 별의 특징을 짚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걸 잠깐 멈추고 가서 찾아봐도 되고요. 떠올려봐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별의 크기는요. 지난 시간에 별의 크기, 반지름 요거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앞에 수능 개념 빈칸 치우기에서도 복습했습니다. 반지름 알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지수를 이용해요. 뭡니까? 그쵸? 광도와 표면 온도. 두 번째, 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식상성이 광도가 변화하는 중요해요. 타임, 시간을 가지고 별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 식상성은 뭐고 광도 변화 시간 이건 뭐냐? 찬찬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별의 운동, 별이 실제로 운동하는데 별의 고유 운동, 그리고 시선 방향의 속도인 시선 속도, 접선 방향의 속도인 접선 속도, 이런 걸 알면 별이 공간상을 어떻게 운동하는지 공간 속도를 알 수 있대요. 자, 찬찬히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짜잔, 쌍성일 경우 별의 질량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들어갑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쌍성이 뭐냐? 기억나죠? 공통질량 중심을 함께 도는데요. 쌍성의 특징은요. A가 요 위치에서 여기 A-로 가면 B는 요 위치에서 이렇게 B-로 와서 계속 두 쌍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일직선을 유지한 채 돌아야 돼요. 그럼 A가 반바퀴 돌면 B도 반바퀴, A가 한 바퀴 돌면 B도 한 바퀴. 즉 A가 한 바퀴 도는 시간 주기와 B의 한 바퀴 도는 시간 주기, 공전 주기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에 채웁니다. 쌍성인 경우, 즉 A와 B가 그죠? 공통질량 중심을 함께 도는 경우 공통질량 중심과 두 별은 항상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요.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두 별의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주기를 가져요. A와 B가.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2번 퀘스천. 자, A와 B가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이만큼씩 떨어져 있대요.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A가 더 많이 떨어져 있나요? B가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A는 1만큼 떨어져 있고 B는 2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누가 더 오랜 거리를 움직이나요? B죠. 어떻게 더 오래 움직이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죠? 굉장히 부지런한 녀석이라는 뜻이죠. 부지런하다 무슨 뜻이냐?
빠르다는 얘기예요. 공전 속도는 A와 B의 공전 속도는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일단 B가 A보다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죠? 얼만큼 빠르냐? 거리와 공통 질량 중심을 도는 거리의 B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출동하세요, 여러분. 출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거속시. 자, A가 이만큼 거리를 움직여요. 거속시. 그 거리가 뭐냐? 원주 2파이 AA죠. 그죠? 자, 이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은 주기, P만큼의 주기로 한 바퀴를 돌아요. 이게 VA예요. 맞죠? 그럼 VB는 2파이 AB. 이 원주를요, A와 어떤 주기로? 동일한 주기로 돌아요. 이게 VA 대 VB 값이에요. 맞나요? 그럼 똑같은 값들이 있네. 지워줄 수 있겠네. 지워줍니다. 5, 2파이. 그 다음 P는 동일하다니까요. 그럼 속도의 비가 곧 뭐의 비와 똑같아요? 거리의 비와 똑같아요. 공통질량 중심부터의 거리의 비와 똑같죠? 그래서 B가 더 빠른 걸 알겠는데 얼만큼으로 빠르냐? 공통질량 중심부터의 거리의 B만큼 A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질량 중심을 함께 돌고 있는 별의 쌍성의 특징을 일단 첫 번째 이해했고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을 이해하면서 이 쌍성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심 개념 질량으로 알아봅니다. 자, 질량입니다. 질량. 먼저 질량의 B. A라는 이 별의 질량, A별의 질량 MA, B별의 질량 B는요. 케플러의 3법칙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케플러의 3법칙이 유도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을 거고요. 3법칙은 이렇게 돼요. P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P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고요. A는요. 두 별의 거리, 즉 AA 플러스 AB. P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을 한 값을 알아내면 두 별의 질량의 합을 알아낼 수가 있대요. 두 번째, 질량의 B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A와 B의 질량의 B가 얼만큼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시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내요, 여러분. 자, 요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드라마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1988, 응답하라 1988인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랑스러운 우리 봉블리, 정봉이 오빠랑 선생님이 시소를 같이 탑니다. 자, 정봉이 오빠가 항상 뭐에 집중하는 오빠라서 평형놀이에 집중을 했어요. 봉보로 봉봉 어디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야 날씬한 선생님이랑 가벼운 선생님이랑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쵸? 봉봉이 여기 앉아줘야.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뒤로 몸을 젖혀서 선생님은 송이고요. 오빠는 봉. 그죠? 이렇게 앉아줘야 평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질량에다가 선생님과 시소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R를 곱한 값이 봉의 질량에다가 봉의 중심까지,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 이 두 값이 똑같아야 평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감이 옵니까, 여러분? 시소의 법칙이 뭐냐? 공통 질량 중심부터의 거리의 비를 알면 질량의 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곱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볼게요. 자, MA에다가 공통 질량 중심과 A와의 거리 AA를 곱한 값은 MB에다가 공통 질량으로부터 B까지의 질량을 거리를 곱한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거리의 비를 선생님이 아까 5 지웠네요. 1대 2라고 정해줬잖아요. 그럼 질량의 비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2대 1. 아이고. 2대 1. 가까이 있는 별이 더 무겁구나. 가까이 있는 정봉이 오빠가 무겁듯이 평형을 이루려면,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쌍성의 거리의 비가 1대 2이면 속도의 비는 1대 2로 똑같고요. 쌍성의 거리의 비가 1대 2이면 질량의 비는 2대 1로 거리의 비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요. 정리하면 공통 질량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별은요, 무거워요. 그렇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자, 이렇게 쌍성인 경우 질량의 합 알고요. 질량의 비 알면, 합 알고 비 알면 1차
함수 뭐 그런 걸 할 수 있죠.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계열성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주계열성이란 건 뭐냐?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할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인데요. 주계열성은 별의 대부분의 별이 이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로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융합 반응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이 주계열성만 광도와 표면 질량이요. 요런 관계를 가져요. 요런 관계. 어떤 관계냐? 더 밝으면 밝을수록 더 질량이 크대요. 정확하게는요. 여기 0.43 태양 질량의 0.43배 이하인 별들의 광도와 질량 관계랑 0.43배 이상인 별의 질량과 광도의 관계가 조금 차이가 나요. 길이가 지금 확 변한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표시하면 0.43 태양 질량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요. 여기 있는 별들은 광도와 질량이 이런 관계를 갖는데요. 질량이 2이면 광도는 2의 2.3배 2.3제곱배만큼 광도가 커진대요. 자, 그 다음 질량이 2배이고 3배이고 4배이면 광도는 점점점 2.3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떤 별의 질량이요? 0.43 솔라매스보다 크면 요런 별들이면 태양 질량보다 크거나 비슷한 질량의 별들이면 광도가 질량의 3.99배, 한 4배 정도, 4승배 정도 관계를 이루면서 광도가 커진대요. 아, 그럼 정리하면 주계열성인 경우에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큰 거구나. 그냥 단순 비례 관계가 아니라, 그죠? 여기에 한 2에서 3 혹은 2에서 4 정도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질량은요. 쌍성과 주계열성인 경우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별의 크기로 넘어갑니다.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 복습 조금 할게요. 자, 광도, 표면 온도 이용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료에서 A, B에 여기 Y축에 라지 M이라고 써 있고요. X축에 표면 온도라고 써 있어요. 아,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광도와 표면 온도가 필요했었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있죠. 근데 이거 M 뭔가요? 이거 M 무슨 표시일까요? 이거 절대 등급 표시고요, 여러분.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로 광도와 똑같은 값으로 친다. 기억나시죠? 지금 A도 마이너스 5등급, B도 마이너스 5등급. 이 두 별은요, 현재 광도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표면 온도가 어떻습니까? 표면 온도가요. B가 2대 1이 돼요. 그럼 이 두 값으로 우리가 반지름의 비를 알아낼 수가 있대요. 반지름의 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쵸? 광도를 결정하는 두 요인이 얘네들이라는 걸 힌트를 얻으셔야죠. 자, 광도식 불러줍니다. 광도는요.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이랑 온도의 4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요거 A 값이랑, 그쵸? 요거 한 값 B 값이랑 지금 현재 똑같대요. 그러면 제곱으로 묶으면 이거 제곱 없어지고 얘 2 남고요. 요거 제곱 없어지고 요거 2 남으면 되죠. 온도의 비가 온도의 비가 2대 1이래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하면 RA 곱하기 2의 제곱 4는요. 1 곱하기 RB가 돼요. RA의 질량을 1로 놓으면 B의 질량은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죠. 이렇게 요 광도식과 온도를 이용하면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구나. 연습 1대 4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식상성의 광도 변화 시간을 이용해서 별의 반지름을 알아내는 방법 구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구했습니다. 1대 4.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식상성의 광도 곡선 변화 곡선이에요. 일단 식상성이 무엇이냐? 저 식자가 무슨 식자냐면 일식, 월식 할 때 바로 그 식자입니다. 쌍성은 쌍성인데 즉
공통 질량 중심을 두 별이 같이 도는데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한 별이 다른 별에 의해서 가려지는 쌍성이란 뜻이거든요. 자, 식상성의 광도 변화 곡선으로 우리가 별의 반지름을 구해내려면 공통 질량 중심이고요. 여기가 A별이라고 하고 여기를 B별이라고 하면 여기 관측자 내가 있어요. 나. A별이 요렇게 가고 B별이 요렇게 오고 B별이 요렇게 오고 A별이 요렇게 가다 보면 지금 A에 의해서 B가 가려졌고요. 또 더 와가지고 A가 요로 가고 B가 요로 가면 B에 의해서 아니 아까는 B에 의해서 A가 요로 가면 A에 의해서 B가 가려지고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뭘? 시간을 알면 두 별의 반지름 R을 알아낼 수가 있대요.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식상성의 광도 변화 시간으로 반지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식상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식상성의 공전 궤도면이에요. 이렇게 도는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랑 나란해야 돼요. 그래야 식상성이 되거든요.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일치해야 식상성이 돼요. 만약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이 수직이면 이렇게 A가 돌고 이렇게 B가 돌면 서로가 서로한테 가려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 요게 조건이구나 하나 눈여겨두시고요. 식상성으로 광도 변화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조건.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광도 변화의 시간, 광도 변화의 요 그래프의 시간들로 우리가 두 별의 반지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알아내기 위해서 좀 약속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A의 테두리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요 테두리 부분을 A라고 해보고요. A의 오른쪽 테두리를 A-라고 해볼게요. B의 왼쪽 테두리를 스몰 b, B의 오른쪽 테두리를 B-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A가 이렇게 B 앞을 통과해가면서 광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테두리들이 지금 만나게 되죠. 자, 첫 번째 T1이라는 시간에는 어떤 테두리와 어떤 테두리가 만납니까? 그쵸? A가 B 앞을 지나가려는 출발점이니까 오른쪽 테두리 A의 오른쪽 테두리, B의 왼쪽 테두리가 만나서 T1에는 A1, B가 만나는 A1-B가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A가 점점 B 앞으로 들어가면서 B의 일부가 가려지니까 그렇죠? 광도가 점점 줄죠. 처음에 이 밝기는 A와 B가 같이 보일 때의 밝기예요. LA 플러스 LB가 요때의 광도고요. 그렇죠? 점점 요만큼 밝기가 줄어들어서 밝기가 요만큼 됐을 때는 B의 앞에 A가 최대로 들어왔을 때의 시간이 돼요. 그죠? 그럼 T2의 시간에 A가 B 앞으로 쏙 들어와서 A의 왼쪽 테두리와 B의 왼쪽 테두리가 이제 만났어요. 맞죠? A가 자기의 지름만큼 들어왔죠? 그때의 시간이 T2가 돼요. 그럼 이때 테두리가 만나는 점을 한번 표시해보면 A-B가 돼요. 자, 그럼 요만큼 시간과 그쵸? 요 지금 테두리의 개념으로 A의 지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거속시 개념 떠올려 볼게요. 거속시. A가 T1에서 출발해서 T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기 지름만큼 B 앞을 지나간 시간이에요. 자기 지름이 뭡니까? 반지름의 2배죠. A가 자기의 지름만큼의 거리를 통과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요 시간. T2-T1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거리고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여기다 뭘만 곱해주면? 속도만 곱해주면, 즉 공전 속도만 곱해주면 A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B의 반지름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자, B는요. A가 이제 B 앞을 통과해가요. A가 자기 속도로, 공전 속도로 B 앞을 B의 지름만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걸렸느냐? 출발선이 요 선이에요. 어떤 선이냐? A-와 B가 만나는 시점. T1. 그쵸? 그리고 도착점이요. A가 여기 A의 오른쪽 테두리와 B의 오른쪽 테두리가 만나는 시간. 여기 T3가 A-B, A-B'가 되네요. 그쵸? 오른쪽 테두리를 만나는 시간. 그때 A는 출발해서 딱 도착한 거고요. 이 점을 넘게 되면 B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광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죠. 아, 그래서 A가 B 앞을, B 지름만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만큼이구나. 그럼 B의 지름은요, 그죠? T3에서 T1만큼을 A가 자기의 공전 속도로 지나가는 시간을 곱해주면 이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A의 반지름과 B의 반지름은 각각의 시간 요만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럼 얘네들은 지름이니까 반지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2 적어주고 나눠줘서 여기 2 적어주면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게 A와 B 별의 반지름, 크기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완전 신기해요, 여러분. 두 별의 표면 온도도 알 수 있어요. 표면 온도의 B를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요때를 부국소라고 하고 요때를 주국소라고 한대요. 언제 더 밝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국소죠. 주국소는요, 광도가 변화하는 그런 주기 중에 광도 변화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주기를 주국소라고 얘기해요. 자, 광도 변화는 주국소가 부국소 때보다 크구나. 그런데 주국소 때는 지금 누가 가려집니까? 가려지는 별이요. 주국소 때는, 그쵸? A가 B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부국소 때는 누가 가려집니까? A가 B 앞을 가려서요. B의 A만큼의 면적이 가려지죠. B의 일부가 A만큼의 면적이 가려져요. 가려지는 건 B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때의 밝기가 두 별의 밝기를 합친 거고요. 그죠? 그럼 주국소 때의 밝기는 뭘 의미합니까? A가 사라졌어요. B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주국소 때의 밝기인 요만큼은요. 그쵸? B만의 밝기가 돼요. B의 밝기가 돼요. 오! 그럼 A의 밝기가 요만큼이나 되네요. 광도가요. A가 B보다 지금 광도가 큰 것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아, 누가 더 큰데요? 크기는? B가 더 크잖아요. 그쵸? 광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광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반지름과 표면 온도라고요.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의해서 광도가 결정되는데 반지름은 B가 훨씬 커요. 그런데 광도가 A가 크려면 그쵸? 온도는 A가 B보다 커야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국소 때 가려지는 면적 A가 가려지니까 A만큼의 면적이 가려져요. 그렇죠? 부국소 때 가려지는 면적 역시 B의 면적 중에 A만큼의 면적이 가려집니다. 주국소, 부국소 가려지는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파이 R 제곱으로 A의 R의 제곱만큼으로 똑같은 면적인데요. 광도 변화가 A가 가려질 때가 훨씬 커요. 똑같은 면적이 가려졌는데 더 많이 밝기가 줄어든다는 건 반지름이 똑같은데 온도가 A가 더 높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켜주시면 돼요. 어떻게? 주국소 때 가려지는 별. 더 광도 변화가 심할 때 가려지는 별. 누굽니까? A죠. 주국소 때 가려지는 별이 무조건 더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일반화 시켜주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광도와 표면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식상성의 광도가 변화하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마무리했고요. 이제 별의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별이 운동한대요. 오, 예, 뭐 운동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운동하죠. 자, 선생님이 별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 A별이 있고요. 그쵸? A별 너무 작다. 여기 큰 별 A별. 그리고 여기 B별이 있고요. 이렇게 C별이 있어요. 이게 1월 1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6개월 지나서 7월 1일 날 찍었더니 B랑 C는 그대로 있는데요. A가 여기서 나타나요. A-로. 무슨 얘기죠, 이거? 두 사진을 겹쳐보면 A만요, 위치가 A-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면서 우주 공간상에 있는 A라는 별을 본 거죠. 그쵸? 지구가 1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A가 여기 나타났는데 공전에서 6개월 지나서 2라는 위치에 갔더니 A-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진의 A의 위치 변화값.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시차를 의미해요. 별이 운동했네요. 근데 이건 별이 진짜 운동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별이 그냥 여기 있었죠. 그런데 또 6개월이 지나요. 자, 6개월이 또 지나서 지구가 G1 위치에 오면 요 A 다시로 갔던 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A로 와야 되죠. 그런데 A로 안 가고요. 여기로 와요. A2 다시로. 이건 뭔 얘기냐? A가 실제로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별의 진짜 운동을 고유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유운동은 정확하게 정의로요.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별의 1년 동안 내 천구상의 위치 변화, 각을 얘기해요. 자, 요거 지울게요. 1년 동안 별이 천구상에서 움직인, 이동한 각거리, 천구상에서 A가 요 위치에 있다가, 그죠? 여기 B 위치로 와서 이동한 각 요만큼을 고유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구상에서 별이 1년 동안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가요. 1년이라는 주기는 시차나 연주 시차가 나타날 수 있는 값이 시간이 아니죠. 6개월 동안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별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얘기라고요. 아, 고유운동은 별의 실제 운동이고 그 실제 운동의 위치각을 고유운동이라고 하는구나. 하나. 두 번째, 별이 그럼 천구상에서 여기서 요 위치로 갔다는 것. 그래서 위치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도대체 우주 공간상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냐. 우주 공간상에서는 A가 요 위치, A 다시로 와도 천구상에서 그만큼 위치가 변해요. 또 우리에게 접근하는 요 A, 2 다시로 와도 천구상에서는 각이 그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천구상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실제 천구상에서 움직인 속도를요, 공간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 1년 동안 천구상을 움직인 속도를 얘기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늘 봐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별의 운동을 벡터 분해해서 시선 방향의 운동과 접선 방향의 운동으로 벡터 분해하면 실제 운동 공간 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시선 방향의 운동을 시선 속도 VR, 접선 방향의 운동 속도를 VT라고 나타내는데 시선 속도는 뭐고 또 접선 속도는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시선 속도부터. 자, 잠깐 앞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별이요, 지금 A에서 B로 갔어요. A에서 B로 갔다는 건 시선 방향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선 방향은 별과 나를 연결한 그 선을 시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선 방향으로는 별이 지금 나한테 접근한 건가요? 후퇴한 건가요? 뒤로 갔죠. 후퇴했죠. 멀어졌어요. 그리고 접선 방향은 이 시선 방향의 속도에 수직이 되는 속도 성분을 접선 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시선 방향의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내느냐? 이렇게 구해냅니다. 자, 도플러 효과 혹은 도플러 이동을 이용해서 구해내는데요, 여러분. 자, 별이요, 우리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지면 뭐가 나타나느냐? 별빛의 파장 변화가 나타나요. 그건 우리가 버스나 기차의 경적소리에서 이미 확인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기차가요, 여기 내가 있는데, 관측자 내가 있는데 경적을 나한테 울려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죠? 내가 여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서 있어야 되겠다. 여기 서 있는데 경적 소리를 울렸어요. 빵! 이렇게. 근데 그렇게 빵 울리면서 나에게 접근하느냐 후퇴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변화가 달라지거든요. 나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차가 이렇게 다가오면 내가 여기 있어요. 요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게 돼요. 나에게 접근하게 되면 원이나 광원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원래의 파장에 비해서 람다 제로에 비해서 나중 파장 람다 다시가요 더 작아져요. 더 짧은 파장 쪽으로 와요. 우리 가시광선에서 파장을 길이별로 한번 분류해 봤었죠. 그죠? 붉은 빛이 가장 파장이 길고 푸른 빛이 파장이 짧고 원래 파장보다 짧아진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짧은 쪽으로 왔다. 청색 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차가 우리에게 멀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소리가 어떻게 내느냐? 이때는 빵 이러고 다가왔다면 멀어지면 빵 이러면서, 그쵸? 진동수가 지금 여러분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후퇴하게 되면 어디다 써야 돼요?
후퇴하게 되면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길어지면서 후퇴. 파장이 길어지는 걸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하고요. 이 편이량 가지고 어떤 속도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졌는지를 알아내는 걸 도플러 효과, 도플러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별의 시선 방향의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별과 나를 일직선 그은 방향의 속도예요. 이건 천구상에서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움직임이. 별이 여기 있다가 나한테 접근해 와서 여기로 와요. 여기로. 그래도 천구상에는 그냥 그 점에 찍혀요. 별이 뒤로 가도 천구상에는 그 점에 찍혀요. 시선 속도는요. 관측, 눈으로 그냥 봐서 관측해서 위치 변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뭘로 알 수 있는 거냐? 파장 변화로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면, 다가오면 원래보다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져요. 그걸 청색편이라고 얘기하고요.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져요. 그걸 적색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후퇴했는지, 얼만큼의 속도로 접근했는지 후퇴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요 식을 이용해서. 이게 시선 속도를 알려주는 식인데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즉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뺀 값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시선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건 뒤에도 계속 나오는 식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시선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파장 변화구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접선 속도는요. 시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인 속도로요. 이 속도로요. 뭘 이용해서 구하느냐? 고유운동과 별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요. 어떻게? 4.74 뮤 곱하기 r. 뮤가 고유운동 값이고요. r은 거리입니다. 고유운동과 거리를 곱해서 접선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짚어봅니다. 접선 속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거리는 달라요. 그러면 고유운동 값이 다른 거예요. 자, A라는 별과 B라는 별의 접선 속도 값이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거리가 1대 2면, 그죠? 거리와 고유운동 값을 곱한 것이 접선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면 고유운동의 B는 어때야 되느냐? 2대 1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접선 속도를 동일하게 주고 고유운동이나 혹은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기출문제 첫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나왔네요. A와 B는요.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 10파생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A는 여기 A로, B는 요 B로 현재 공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두 별의 공간 속도는 어떻냐? 똑같대요. 즉, 이 초록색 길이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공간 속도는요. 공간 속도는 벡터 분해가 돼요.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이런 시선 방향의 속도, 시선 속도와 시선 속도의 수직인 방향, 여기 접선 속도로 분해가 돼요. VT, VR. 그럼 이 공간 속도 V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 여기가 높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공간 속도 V가 빗변이 돼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V는 루트 VR의 제곱 플러스 VT의 제곱으로 구해놓으면 되는데 아무튼 벡터 분해가 돼요. 이거 분석해보면 첫 번째, A별은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향의 시선 속도를 갖습니까? 후퇴하는 방향의 시선 속도를 갖습니까? 그렇죠? 접근하고 있네요. 접근하면 원래보다 파장이 짧아지겠네요.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짧아지는 걸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럼 A별의 시선 속도. A별의 접선 속도는요. 요 정도 값을 가져요. 그렇죠? 접선 속도는 거리가 10파섹이니까 고유운동 뮤를 곱해주면 A별의 접선 속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B별을 또 한번 해석해 볼게요. B별은요. 이렇게 공간 운동을 하면서 시선 방향, 후퇴 혹은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B별은 그냥 접선 방향의 움직임이 곧 공간 속도가 돼요. 시선 방향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B의 공간 속도가 곧 B의 접선 속도구나. 시선 속도는 하나도 없구나. 그럼 여러분, 접선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의 접선 속도는
요만큼. 벡터 분해됐으니까 시선 속도랑 B의 접선 속도는 이만큼. 그럼 접선 속도는 누가 더 크냐? B가 더 크죠. 그런데 두 별이 우리보다 똑같은 거리 10파생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접선 속도는 고유운동이랑 거리를 곱해준 값인데 거리를 곱해준 값인데 거리는 지금 똑같아요. 그럼 고유운동이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천구상에 1년 동안 움직인 각거리가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B가 더 커야죠. 하나. 두 번째, B는요. 시선 속도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시선 속도는 A가 더 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고유운동은요. 별 A가 별 B보다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접선 속도가 작기 때문에 고유운동은 B가 더 커야 됩니다. 니은 스펙트럼의 편이량. 스펙트럼의 편이량 이건 파장의 변화량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파장은 A가 변합니까? B가 변합니까? B는 전혀 변하지 않죠? A가 B보다 크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디귿 1년 후 A의 절대 등급은 작아진다. A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오 선생님 다가오니까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밝아지면 등급이 숫자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냐? 절대 등급이라 그랬어요. 별의 광도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광도랑 똑같은 절대 등급 10파세기에서의 밝기는 변하면 안 돼요. 가까이 왔을 때 작아지는 건 절대 등급이 아니라 그쵸? 겉보기 등급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요거 식상성 아니고요. 그냥 쌍성의 인데요. 둘 다 주계열성이래요, 여러분. 주계열성은 어떤 별이냐? 주계열성은 수소행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광도와 질량 관계를 만족하는 별이죠. 자, 첫 번째. 두 별의 지금 떨어진 거리의 B가 1대 2래요. 그죠? B가 RA의 두 배래요. 그럼 바로 나오죠. 질량의 B는 어떻다고요? MA 대 MB는요? 2대 1이죠. 2대 1. 그런데 두 별의 질량의 합이 3솔라매스래요. 그럼 B가 2, 1이고 합치면 3이니까 A는 태양 질량보다 2배 크구나. B는 태양 질량 똑같구나 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량이 여러분 2배 차이가 나요. B가 A보다 둘 다 주계열성인데 질량 2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광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광도는 요렇게 그쵸? 요렇게 10배가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죠?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바로 보기 갈게요. 기억, 별 질량은 A가 2솔라메스, B가 1솔라메스. 그죠? 2대 1이다라는 뜻이죠? 맞는 설명. 니은,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질량이 2배 커요. A가. 그러면 광도가 100배 이상 크냐? 100배 이상 크려면 질량이 얼마나 커야 되냐면 5배 이상 커줘야 돼요. 2배 큰 걸로 100배 이상 광도가 차이가 날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바로 자료 해석을 해서 틀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자, 두 별이 식상성일 경우 여기 지금 관측자 내가 요 가의 위치에 있는 경우 어떤 별이 어떤 별을 가려줘야 더 주극속 광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느냐. 자, 주계열성인 경우는요, 여러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 다음 주극소는 언제 나타나느냐? 주극소는요, 그쵸?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가려질 때 주극소가 나타나죠. 그러면 질량이 큰 별 A가 광도가 크고요. 광도가 큰 별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A가 뒤로 가고 요렇게 B가 앞으로 왔을 때 주극소가 나타난다. 보면 A가 B 앞을 지날 때가 아니라 온도가 높은 A가 B 뒤로 갈 때 주극소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 정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린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식상성이래요. A와 B를. 그리고 나는 특정한 별의 파장, 그 스펙트럼 상에서 특정한 파장대의 그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대요. 자, 지금
A별이랑 B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표시됐어요. 그죠? 공통 질량 중심부터의 거리 R은요. 누가 더 기냐? B가 더 길어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아, 속도는 B가 더 빠르고 질량은 누가 더 크구나? A가 더 무겁구나. 이런 거 바로 이렇게 짚어낼 수 있어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와 B가 우리에게 파장을 보내면서 운동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나타날 거라고요. 어떻게요? 지금 B는 A와 일직선을 유지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럼 원래 파장보다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짧아질 거예요. A는 일직선을 유지해야 되니까 B가 여기로 오면 A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멀어지니까, 그쵸? 적색편이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B는 이렇게 자기의 공전 속도로 움직일 때 이 공전 속도의 시선 방향의 성분만큼이 시선 속도가 되거든요. 시선 속도가 점점점 작아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시선 속도가 커지고요. 다시 작아지고요.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하고요. A는 뒤로 가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이걸 반복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 파장이 멀어질 때는 뒤로 갔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짧아졌다가를 반복해 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준 위치에 대해서 똑같은 위치만큼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지금 긴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A와 B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서 같이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A와 B의 개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무슨 뜻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 질량은요, 가까이 있는 A가 더 B보다 커야죠. 기억 맞고요. 니은, A와 B의 공전 주기는 똑같습니다. 왜요? 항상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도니까요. 디귿, 이 쌍성계는 특정한 기준 위치에 대해서 왔다 갔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쪽으로 치우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멀어지고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4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첫 번째는요. 그렇죠?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B와 A의 거리가 나와 있죠. 그럼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속도는, 공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를 거라는 거 하나. 그렇죠? 두 번째, 시선 속도가요, 지금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나와 있어요. 자, 시선 속도를 우리 한번 식으로 불러봐 줄까요? 시선 속도는요, 원래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이 파장의 변화량이 시선 속도의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별이 우리에게 접근하면요, 델타 람다 값이 어떻게 될까요? 델타 람다는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뺀 값이에요. 접근하면 나중 파장이 더 짧은데 처음 파장보다, 그럼 델타 람다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시선 속도가 0보다 작아져요. 접근하면 시선 속도는 0보다 작은 값이 돼요. 반대로 우리에게 멀어지면, 그렇죠?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길어지니까 델타 람다 값이 0보다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시선 속도 값도 0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시선 속도와 이 공전 속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B의 값으로 A 값을 추정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먼저 B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B가 여기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어요. 일단 1번에 있으면 시선 방향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번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접선 방향의 움직임만 있어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속도가 0이 돼요. 그리고 2번에 있으면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죠. 이 공전 속도 중에 관측자와 나란한 성분, 요만큼의 성분이 시선 속도가 돼요. 그러면 B에 있을 때는 시선 방향과, 그렇죠? B의 공전 속도 방향이 일치하니까 B에 있을 때는 공전 속도가 곧 시선 속도가 되고요.
3번에 했을 때는, 4번에 했을 때는 다시 시선 속도가 조금 줄어들다가 5번에 했을 때는 0이 되는데 1에서 5로 가는 동안 계속 시선 속도가 뭐가 되느냐? 후퇴하니까 플러스 값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료와 대응해보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 되는 동안의 변화, 요 위치에 있을 때가 A가 되고요. 여기 B라고 써있는 위치가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가 여기 B, 그리고 요 위치가 C가 됩니다. 그러면 D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다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는 접근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여기 D의 위치가 되고 다시 0이 됐어요. A면서 E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운동에다가 A 값을 한번 대응해 볼게요. B와 A는 항상 일직선을 유지해야 돼요. 봅니다. 지금 B가 A 위치에 있을 때 일직선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A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돼요. 역시 시선 속도 값은 0이죠. 그런데 B가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가니까 A는 요렇게 와야 돼요. 우리에게 접근하네요. B는 시선 속도 값이 플러스인데 후퇴해서 A는 접근하니까 시선 속도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B가 최대값일 때, 시선 속도 최대값일 때 A도 최대값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A는 B보다 속도는 더 클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테니까 요런 식으로 되겠구나. 요렇게 반대로,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요 내용이 여러분, 요 내용이 사실은 수능 개념에서 풀어도 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우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놓은 문제예요. 그러면 보기 들어가 볼게요. 보기는 뭐냐? 시간에 따른 별 A의 시선 속도를 옳게 나타낸 걸 고르는 거예요. 골라볼까요? 짠! 우리가 똑같이 그린 그림은 뭡니까? 5번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의 두 번째 물리량, 질량, 운동, 그쵸? 그리고 크기까지. 자, 사실은 수능에서 앞 시간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의 문제, 별의 운동이랑 그 다음 질량이랑 이런 부분이 융합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3번이나 4번 같은 문제.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우리 학생들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래 보고 천천히 계속 봐서 이번 시간 내용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